안녕하세요. 2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사연은 친정아빠 얘기입니다. 엄마는 지금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프셔서 아빠하고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해서 집에서 나와 살고 있고 집에는 아빠가 계모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쯤 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계모를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모한테는 저보다 3살 어린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빠한테 허락을 했고 아빠하고 제가 있는 집에 계모하고 딸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빠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하던 술도 많이 하시면서 기력이나 몸이 쇠약해지셨거든요. 몸이 안 좋으신 아빠를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분이 곁에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모하고 계모의 딸이 저하고 아빠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내 식구가 같이 산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였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집에서 나가주면 안 되겠니? 네? 새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바보니? 눈치도 더럽게 없구나. 지금 너랑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서로 불편하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거잖아. 아저씨가 우리 양쪽에서 눈치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 몰라? 아저씨가 너가 효녀라고 입을 닳도록 칭찬하던데 내가 진짜 아빠를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딱 보고 알아서 눈치껏 나가야지. 너는 어차피 결혼해서 나갈 건데 미리 나가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니? 계모는 저한테 저랑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눈치를 보니 제가 나가 살면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계모와 딸의 요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처럼 어이가 없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아빠를 챙겨드리지 못하게 될 거고 저보다는 아빠가 좋아하는 분이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계모의 말대로 집을 나와서 원룸을 얻어 그곳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이후에는 아빠가 계시는 집에 자주 가고 싶어도 계모하고 딸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지 못하고 안부 전화만 자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정말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집을 나가서 1년쯤 지났을 때 계모가 아빠한테 대여 명목으로 집안의 돈을 빼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까지 다 받아가지고요. 미안하다, 소연아. 내가 너를 볼 낯이 없구나. 그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빌려주면 곧 갚아줄 거라는 말에 속아서 너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 사망 보험금까지 너한테 줄 돈도 이제 하나도 없구나. 아빠는 말하시다가 하늘에 계신 엄마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재산을 나한테 하나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엄마 사망보험금을 그 여자들이 가져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산 집이라는 것 아빠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미친 거지. 그런데 그 여자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받고 빌려주신 거죠? 아니, 차용증이 없이 빌려주었다. 그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슨 차용증까지 쓰냐고 해서. 네. 차용증도 하나 없이 빌려준 거예요. 영수증도 없이요.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내가 순간 귀신에 홀린 게지.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빠가 계모 앞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계모의 딸 통장으로 입금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계모의 딸이 학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모아놓은 퇴직금과 재산, 그리고 엄마 보험금까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녀들이 아빠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물어보니 아빠도 모녀들한테 사기당한 것을 알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혼자서 쉽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녀를 상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일단 잘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애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의 피해자는 애인 관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속였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줌마,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아빠한테 빌려가신 돈 다 돌려주세요. 내가 뭔데 끼어서 간섭질이냐? 그러게요. 엄마,
아저씨 재산도 다 아저씨 명예이고, 아저씨가 우리가 좋아서 주겠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 아빠 돈이 별로 없더라. 너 엄마 사망보험금도 겨우 6천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생명보험 들으라고 했지. 아저씨가 죽게 되면 우리가 사망보험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너 엄마 보험금은 6천밖에 안 돼서 이번에는 아주 올렸어. 2억으로 말이야. 보험금 수익자를 엄마 앞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 아저씨가 아주 순진하더라니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남은 아파트도 엄마한테 명의이전 해달라고 할 거야.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한테는 돈 한 푼도 가지 않게 할 거야. 아빠를 울리게 한 당신들을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너 웃기는구나. 아저씨가 우리한테 돈 빌려준 것, 우리 엄마를 사랑해서 준 거라고 하면 어쩔 건데? 당신들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사용 용도를 속이고 갚을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는데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했지. 당신들은 기망은 사기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우리한테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물증도 없는데?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하면 어쩔 건데? 물증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준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당사자 간의 나눈 대화 등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네. 그리고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모르지? 부부 사이나 형제자매 사이에도 사기죄는 성립하거든.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얼마든지 당신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소리야. 나는 당신들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해서 처벌까지 꼭 받게 할 거야. 저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친 모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계모하고 딸에게 반환 및 변제를 요구했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인 대여금 반환 소송과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취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계모한테 지정했던 수익자를 저한테로 변경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엄마하고 저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영원히 사랑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은 평생 그 값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남편과 애들이 자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런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저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는 진실된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